그래서 반갑습니다. 진주교대 교육학과 김영천입니다. 일단 이렇게 강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과학을 한다 그러면 연구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체크리스트나 호도 검사나 이런 거를 물어봐서 경향성을 알아보거나 A와 B의 관계를 갖다가 알아본다든지, 대부분 인과관계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중립적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만드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너무 노출이 됐었어요. 해외과학 학자들은 도대체 이 방법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깥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굳이 저 현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또 물어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무엇을 만들었는지 다양한 문서들이나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인류학에서 시작을 했고요. 스포츠, 레저, 건강, 의료, 문화, 관광까지 지금 확산이 돼서, 옛날에는 그냥 대안적인 방법론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서양에서는 필수 방법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통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 측정하고 평가 같은 학과에서도 이제 교육 연구자 또는 과학적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강좌를 들어야 한다라고 할 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60년대하고 70년대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대부분의 대학의 교수님들, 연구 방법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당시에 양적 연구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양적 연구만이 과학적이고, 또 양적 연구가 아닌 것은 과학적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이제 믿어왔지만, 이미 세상은 많이 달라졌고, 또 굉장히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갖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 방법론, 저 방법론, 이것들을 갖다가 다 들어보는 게 필요하죠. 미국에서의 대부분, 심지어 공학, 비즈니스, 의학에서도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 논문을 쓰려면 연구 방법론을 들어야 되는데, 옛날 같았으면 통계 방법론을 2개 또는 3개만 들었으면 통과가 됐지만, 이제는 통계 방법을 쓸 사람은 통계 방법 3개에다가 질적 연구 2개, 질적 연구를 할 사람은 질적 연구 방법론 3개에 통계 방법 2개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1940년에서 70년대를 과학의 시대 또는 연구 방법론에서 양적 연구의 시대라고 한다면, 일련의 과학자들은 특정한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이 방법이 도대체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80년대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통계, 숫자, 인과관계로서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현상들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로 옮겨간 게 바로 질적 연구이고요. 패러다임 시프트는 단순히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옮겨간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경험이나 현실을 갖다가 숫자로 만드는 실증주의에서 벗어난 탈실증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특정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는 이해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해석적 패러다임이 있고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배와 피지배, 그 다음에 억압과 피억압의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비판적 패러다임이 있고요. 불란서 철학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자기 자체의 이성 자체를 갖다가 의심하는 해체 패러다임이 있네요.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존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에 관련한 다양한 패러다임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신적인 존재로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질문지 또는 체크리스트라는 것 또는 실험을 갖다가 통해서 데이터를 해서 자신의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는 as learner, 굉장히 모르는 사람,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현장에 들어가서 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와는 달리
행동하느냐? 왜 나와는 어떤 다른 규범이나 가치나 인식이나 전통을 가지고 생활할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또 이제 문화, 가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학에서 초창기 많은 원시시대 사람이라든지 서양이 아닌 동양의 사람들은 왜 우리와는 다르게 저렇게 행동하나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체크리스트를 주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라포르도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참여 관찰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3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제인 구달 선생님처럼 몇 년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습자로서 배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가를 갖다가 이해하고 묘사하고 숫자가 아닌 글이나 다양한 표현의 방식들로 드러내는 게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성 연구는 일반화, 그 다음에 가설의 검증, 그 다음에 이론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모집단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질적 연구도 그렇게 일반화를 추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샘플 자체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적 연구 자체가 특정한 집단, 특정한 현상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무선 표집이 아니라 목적 표집이 되는 거죠. 전국에 많은 과학고가 있는데 전기과학고만 특별하게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으냐. 그래서 이렇게 평균화되지 않는 특정한 현상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질적 연구가 훨씬 더 강점이 있고요. 질적 연구가 그런 측면에서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이론 형성에는 기여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회과학의 많은 이론들은 실제적으로 샘플이 굉장히 적어요.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이라든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든지 많은 이론들이 굉장히 적은 샘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샘플을 통해서 어떤 경향성이나 특별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성을 나중에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는 질적 연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전제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진리나 법칙이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이론, 어떤 법칙, 어떤 가치가 매 순간 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문화가 달라질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요동치고 달리 해석되는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왜 인도에서의 휴대폰의 용량은 더 커야 되고 인도에서는 왜 휴대폰이 조금 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굉장히 질적 연구를 통해서 잘 찾아낸 거죠. 인도에서 휴대폰은 자신의 소속 자신의 그 클래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금이 많이 들어가게 화려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길이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자연과학이긴 하지만 그 문화와 결합이 돼서 어떻게 자연과학의 상품이 공학의 상품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질적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론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이나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에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공학하고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쓰는 사람들의 그거에 대한 친밀도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해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특히 공학하고 관련돼서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지금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거든요.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컴퓨터 속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테크놀로지 속에서 사나요? SNS, 수많은 페이스북 어떻게 연구할 거야? 실제적으로 관찰을 해서 어떻게 기계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론이나 법칙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자연과학 내에서도 이제 질적 연구는 기계 속의 인간, 우리 몸 속의 모든 칩과 다양한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 인간, 그리고 하드웨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어떤 그 문화,
그걸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질적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더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안적인 연구 방법론이다. 양적 연구 못지않게 질적 연구라고는 하지만 어느 부분 내에서는 이미 양적 연구를 압도했어요. 교육학이나 사회학이나 병원 내에서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가 이제는 거의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서구의 많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는 심지어 비즈니스, 경영학 내에서도 질적 연구는 이제 굉장히 대세고 확산되고 있고 단순히 대안적인 방법론을 떠나서 필수적인 방법론으로 공고히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의 교육학 부분은 질적 연구 아니면 논문을 쓰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서히 불고 있는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고 있는 패러다임 우어가 되는 거죠. 양적 연구 방법을 가르쳐 왔던 선생님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질적 연구자들은 또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기에 노력을 할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기를 떠나서 미래의 학생들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각 방법론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교수의 아집이나 교수의 주장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방법론 모두를 들음으로써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정한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한국 지금 대학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대학원 원후에 여러분 대학원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훌륭한 연구자가 된다는 건데 방법론, 특히 양적 연구 방법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론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 그 방법론으로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양적 연구에 몰두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론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이 안전공학하고 관련해서 아니면 공학적 삶, 그다음에 공학적 연구하고 관련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연구 현상, 연구 문제, 심지어 여러분의 연구 능력까지도 굉장히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입견이나 주관성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 무비판적인 태도에서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질적 연구에 열광하는지 조금 더 경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 6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